병사들 앞에서 여군의 식판을 발로 차버린 대대장. 하지만 잠시 후 그 여군은 별 3개를 달고 있던 신임 군단장이었던 게 밝혀지고 3스타 장군에게 참교육을 당하는 대대장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포천. 한반도의 허리를 꿰뚫는 추가령 구조국의 서늘한 바람이 군부대의 위장막을 스치고 지나가는 계절. 대한민국 중부 전선을 책임지는 철옹성 육군 제5군단 통칭 승진부대의 광활한 주둔지 위로는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만 명의 장병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이 강철의 군단에 얼마 전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다. 그 이름 서지혜.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자 최연소 삼성 장군이라는 전설적인 수식어를 두른 인물이었다. 그녀의 부임은 군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누군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이라며 환호했지만 보수적인 군 문화에 젖어있던 다른 누군가는 그녀의 리더십에 노골적인 의구심을 표했다. 서지의 중장은 그 모든 기대와 우려를 온몸으로 느끼며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군단 파악에 나서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방식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평범한 전투복 차림으로 예하부대들을 불시에 방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빽빽한 활자가 아닌 병사들의 지친 눈빛과 낡은 생활관의 퀴퀴한 공기 속에서 군단의 진짜 맨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녀의 3번째 방문지는 육사단 예하 제7보병연대 3대대 통칭 백호대대였다. 백호대대는 군단 내에서도 전투력 평가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우수부대였지만 그 이면에는 대대장 오만석 중령의 철권 통치와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곳이었다. 서지혜는 그 소문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낡은 전투복에 평범한 전투모를 눌러쓴 그녀는 영락없는 보급부대에서 파견 나온 말단 여군 장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대대 위병소를 무사히 통과한 뒤 일부러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곧장 병영식당으로 향했다. 군대의 심장은 훈련장이지만 그 영혼은 병사들이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식당에 깃들어 있다고 그녀는 믿었다. 백호대대의 병영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서지혜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들어찬 거대한 공간은 그 어떤 소음도 허락되지 않는 거대한 무덤 같았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식판 위에서 수저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병사들이 긴장 속에서 음식을 삼키는 마른 목 울림 소리뿐이었다. 식당 중앙 유독 깨끗하게 닦인 간부석 상석에는 대대장 오만석 중령이 팔짱을 낀 채 앉아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식당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식탁 위에는 일반 병사들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특별 반찬 몇 가지가 더 놓여 있었다. 오만석 중령. 그는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야전 군인으로서의 아집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이해가 아닌 복종을 강요했고 소통을 나약함의 증거로 치부했다. 그의 대대에서 병사들은 인격체가 아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소모품에 가까웠다. 그리고 병영식당은 그의 왕국을 상징하는 가장 완벽한 통제 공간이었다. 그는 식사 시간에 침묵과 질서를 통해 자신의 권위가 대대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며 희열을 느꼈다. 서지혜는 잠시 그 살풍경한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배식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식판을 들자 배식을 하던 취사병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간부, 그것도 여군이 직접 병사 배식대 앞에 서는 것은 이 부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병사들과 똑같은 양의 밥과 반찬을 식판에 담았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간부석이 아닌 식당 구석, 가차대 배치를 받은 듯 앳된 얼굴에 이등병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가 빈자리에 앉으려 하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눈빛은 제발 여기에 앉지 말아주세요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아도 되겠나? 서지혜의 나직한 물음에 그녀 앞에 앉아있던 최일병이라는 명찰을 단 병사는 거의 울상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식당의 모든 공기를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어이 거기. 오만석 중령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턱짓으로 서지혜를 가리켰다. 식당 안의 모든 수저 소리가 일제히 멎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 서지혜와 오만석에게로 향했다. 당신 소속이 어디야? 어느 부대에서 굴러먹던 장교인지는 몰라도 백호대대 규율 안 배웠나? 간부가 어디라고 감히 사병들 테이블에 끼어 앉아?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지혜의 계급장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막 임관했거나 다른 부대에서 사고치고 전입 온 군기 빠진 위관 장교쯤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서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만석 중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하고 깊었다. 식사 중에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령님. 그녀의 침착한 대꾸에 오만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말단 장교 따위가 자신의 권위에 토를 단다는 사실에 그의 심기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뭐야, 이 계집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건가? 여기가 무슨 학교 식당인 줄 알아? 군대 밥은 그냥 밥이 아니야, 규율이고. 정신력이야. 그런데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여군 하나가 들어와서 신성한 식사 시간을 흐리고 있어. 계집, 여군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렸다.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간부석에 앉아있던 일부 장교들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번졌다. 그들은 오만석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이 새로운 구경거리를 즐기고 있었다. 서지혜는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맞은편에 앉아 거의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최일병에게 물었다. 오늘 반찬이 입에 맞나? 훈련이 곧을 텐데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그녀의 행동은 오만석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오만석은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육중한 몸이 서지혜가 앉은 테이블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다가왔다. 식당 안의 공기는 이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팽팽해졌다. 그는 서지혜의 바로 옆에 서서 그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위압적으로 으르렁거렸다. 야, 내가 지금 웃음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속, 계급, 이름 대고 내 앞에 와서 대가리 박아. 안 그러면 오늘 내 군 생활 아주 역같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휘관의 언어가 아닌 뒷골목 양아치의 협박에 가까웠다. 서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식당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휘관의 품격이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까? 그 순간 오만석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게 진짜 끝까지 해보자는 거냐? 오만석 중령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서지혜의 마지막 말이 자신의 자존심, 육사 출신 엘리트이자 백호대대의 왕이라는 그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라고 느꼈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주변의 시선도 자신의 지위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이 건방진 계집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다. 그는 자신의 군화발을 그대로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서지혜의 식판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스테인리스 식판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밥과 반찬,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지혜의 전투복 바지와 전투화는 물론 옆에 앉아있던 이등병들의 옷까지 음식물로 더러워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밥알들이 차가운 식당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다.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멈춰섰다. 군대에서 식판을 엎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 중 하나였다. 하물며 장교가 다른 장교의 식판을, 그것도 수백 명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걷어차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거였다. 하지만 오만석은 자신의 행동에 어떤 문제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오히려 그는 가슴을 쫙 펴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과 서지혜를 번갈아 내려다보며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봤나?
이게 바로 군기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법이고 내 말이 곧 규율이야. 내까짓게 아무리 장교랍시고 폼 잡아봤자 내 대대 안에서는 내 허락 없이는 밥 한 숟가락 편하게 넘길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겠나?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식당 전체를 지배하는 확성기 같았다. 여자 몸으로 여기까지 기어들어왔으면 어디 조용한 행정부서에나 틀어박혀서 커피나 탈 것이지. 감히 최전방 전투부대에 와서 품격이니 예의니 가짜는 소리를 짓거려. 전쟁 나면 적군 앞에서 품격 따지다가 총알바지나 되려니. 그의 폭언은 멈출 줄 몰랐다. 그는 서지혜의 인격과 그녀의 성별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까지 남김없이 짓밟고 있었다. 간부석에 앉아있던 그의 측근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애써 이 광경을 외면했지만 그들의 어깨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기도 했고 억눌린 쾌감 때문이기도 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서지혜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겁에 질려 용서를 구걸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서지혜는 자신의 옷에 묻은 음식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표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오만석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오만석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 앞에서 혼자 소리 지르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다. 뭘 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가 다시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벌컥. 식당의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두 명의 장교가 거의 굴러들어오다시피 뛰어들어왔다. 한 명은 칠연대장인 이진우 대령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지혜 중장의 전속부관인 김민수 소령이었다. 그들은 아침부터 서지혜가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져 온 부대를 뒤지며 그녀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다. 군단장님. 김민수 소령의 입에서 터져나온 다급한 외침. 군단장님이라는 5글자는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식당 안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오만석 중령의 거칠었던 숨이 그대로 멎었다. 그의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장난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자신 앞에 서 있는 서지혜와 문 앞에서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하고 있는 연대장과 전속부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군단장? 쓰리스타? 적의 집이?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진우 연대장의 창백한 얼굴과 김민수 소령의 절박한 눈빛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대대장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던 이름 모를 여군 장교가 이 거대한 오군단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오직 오만석의 턱이 덜덜 떨리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지혜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망연자실하게 듣고 있는 한심한 폭군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참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무너진 왕국의 폐허 위에서 진정한 군대란 무엇인지, 진정한 지휘관이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녀의 입이 마침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오만석.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서늘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서지혜 중장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오만석 중령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자존심과 극도의 공포가 뒤섞여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폭언과 저질렀던 만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계집, 총알바지, 그리고 발로 걷어찬 식판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서지혜는 자신에게 달려오려는 전속부관과 연대장을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녀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오만석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식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옆자리에서 덜덜 떨고 있던 최일병의 식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최일병의 식판에도 국물과 반찬이 잔뜩 튀어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식판을 든 채로 굳어버린 오만석 중령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는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식판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아나 중령. 오만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거친 숨만 내쉴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끼의 밥이 아니다. 이것은 내 아들, 내 남편, 내 형제가 굶지 않고 나라를 지키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것은 뙤약볕 아래에서 땀 흘린 농부의 정성이며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고생한 취사병들의 노고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내 새끼 같은 병사들의 허기를 채워줄 가장 소중한 에너지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런데 너는 방금 이 모든 것을 군화발로 걷어찼다. 내가 걷어찬 것은 나의 식판이 아니다. 국민의 마음을, 전우의 노고를, 그리고 이 대대의 사기와 전투력을 걷어찬 것이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마지막 문장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서슬퍼런 분노가 실렸다. 그 위압감에 오만석 중령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서지혜는 말을 이었다. 그녀는 더러워진 최일병의 식판을 들고 있던 손으로 오만석 중령의 가슴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가리켰다. 그 계급장은 내가 병사들 위에 군림하며 폭언을 일삼으라고 국가가 달아준 것이 아니다. 병사들보다 더 먼저 위험에 뛰어들고 더 무거운 책임을 지라고 달아준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계급장의 무게를 모욕하고 지휘관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식당 안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희미한 희망과 기대의 빛이 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호대대 장병들 모두 들으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한 개인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아닌 군단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군단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자격 미달의 지휘관 밑에서 고통받게 한 것을, 그리고 군의 썩은 관행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짓밟도록 방치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 사과. 삼성 장군, 군단장이 일개 병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광경.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군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순간이었다. 일부 병사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서지혜는 다시 오만석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차가운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이진우 연대장에게 명령했다. 연대장. 예, 군단장님. 지금 즉시 오만석 중령을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지휘권을 박탈하고 군단 헌병대에 인계하도록. 직권 남용, 직무유기, 부하 폭행 및 모욕, 그리고 하극상 교사 혐의까지 포함하여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하극상 교사. 서지혜는 오만석이 자신에게 저지른 만행을 하극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병사들에게 지휘관에 대한 불신과 경멸을 가르친 교사범으로 규정했다. 그것은 오만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죄목이었다. 이진우 연대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 탄창을 분리한 뒤 오만석 중령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지휘권 박탈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오만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권총을 풀어 연대장에게 넘겼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철옹성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는 오만석의 등 뒤로 서지혜는 마지막 말을 던졌다. 너는 군복 입을 자격이 없다. 폭군이 사라진 식당. 서지혜는 더러워진 최일병의 식판을 들고 배식대로 걸어갔다. 그리고 취사병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병사에게 따뜻한 밥과 국으로 새로 담아주게. 그리고 내 식판도 하나 준비해주게. 오늘은 여기서 이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겠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연대장과 전속부관 그리고 다른 간부들이 기겁하며 달려와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그들을 제지했다. 모두 가만히 있도록. 내가 어지른 것은 내가 치워야지. 그녀의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간부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몇몇 병사들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다. 1명, 2명. 곧 수십 명의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식당을 청소했다. 차가운 침묵과 공포만이 가득했던 백호대대 병영 식당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인간적인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지의 중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자신이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군대의 모습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막 거대한 개혁의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었다. 이 무너진 철옹성의 폐허 위에서 그녀는 진정한 승진부대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었다. 오만석 중령의 철옹성이 무너진 사건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던진 듯 5군단 전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말단 병사들은 독재자의 몰락에 내심 환호하며 새로운 군단장의 행보에 희망을 품었지만 군단 내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구시대의 잔재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불안과 반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오만석의 몰락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질서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위험한 신호탄이었다. 그 저항의 중심에는 제육보병 사단장 박성준 소장이 있었다. 그는 오만석과 육사 동기이자 군 내 사조직의 핵심 멤버로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서지의 중장이 부임했을 때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최연소라는 이유로 그녀를 내심 무시하고 있었다. 오만석 사건은 그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그는 이 사건을 빌미로 서지혜를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지휘관으로 낙인 찍어 군단 내에서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녀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사건 며칠 후 서지혜 군단장은 5군단 지휘부 전체가 참여하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군단 운영 철학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승진부대의 최우선 가치가 병사임을 선언한다. 지휘관은 병사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병사들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호자다. 이를 위해 나는 3가지를 약속하고 실행하겠다. 그녀는 막힘없이 자신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첫째, 군단장 직속의 완벽한 임명 제보 시스템 승진의 메아리를 신설하여 그 어떤 부조리도 숨김없이 드러낼 것. 둘째, 모든 부대의 훈련 안전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훈련을 강행하는 지휘관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 셋째, 지휘관이 병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병영 문화를 정착시킬 것.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박성준 사단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손을 들고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의 병사들을 아끼시는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섬세하고 따뜻한 지휘 철학이십니다.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섬세하다, 따뜻하다는 단어에는 교묘하게 여성적이라는 뉘앙스를 심어 그녀의 정책을 감상적인 것으로 폄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우리 5군단은 대한민국 최전선을 책임지는 부대입니다. 지나치게 아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지휘 체계에 혼선이 생기고 강한 군대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군대는 때로 비정하고 냉철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정중한 형태를 띤 명백한 반기였다.
서지혜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논쟁을 벌이는 대신 차분하게 답했다. 소통이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통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군대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자부심과 신뢰가 살아 숨쉬는 군대라고 나는 믿습니다. 박 장군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회의는 겉으로는 평온하게 끝났지만 보이지 않는 전선은 이미 그어져 있었다. 박성준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신을 따르는 연대장들을 따로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는 오만석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진우 연대장도 끼어 있었다. 그는 서지혜의 결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사단장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갈등하는 인물이었다. 박성준은 그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봤나? 애송이 계집 하나가 군단 전체를 무슨 상담소로 만들 작정이야. 승진의 메아리? 그거 그냥 지휘관들 뒷조사하겠다는 협박밖에 더 돼. 이러다 우리 모두 옷 벗는 건 시간 문제야. 그는 음험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군단장 지시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태업해. 새로 만든 제보 시스템에는 일부러 선량한 간부들을 음해하는 가짜 정보들을 흘려서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상급 부대에는 신임 군단장의 과도한 개혁 의욕 때문에 부대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전투 준비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지속적으로 올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버티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거나 윗선에서 먼저 교체해 줄 걸세.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아 서지혜를 고립시키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한편 서지혜는 약속대로 백호대대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진단에 착수했다. 그녀는 단순히 오만석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을 넘어 부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뿌리 뽑으려 했다. 그녀는 신임 대대장과 함께 수십 명의 병사들과 1:1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통해 드러난 백호대대의 실상은 상상 이상이었다. 오만석은 단순히 폭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대에 배정된 유류와 부식 일부를 정기적으로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면 자신에게 아첨하는 간부들에게는 각종 특혜를, 쓴소리를 하는 간부들에게는 가혹한 보복 인사를 자행해왔다. 부대는 그의 사유물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부조리를 기록하던 서지혜의 손이 한 보고서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약 1년 전 백호대대에서 발생했던 한 병사의 사망 사건 기록이었다. 일병 한지훈. 야간 행군 훈련 중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 평소 앓고 있던 지병에 의한 사고로 추정. 보고서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완벽했다. 모든 절차가 규정대로 처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지혜는 그 완벽함 속에서 섬뜩한 위화감을 느꼈다. 특히 최종 사망 원인을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지휘관의 서명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곳에는 당시 사단장이었던 소장 박성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오만석의 대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박성준이 직접 나서서 서둘러 덮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예측대로 승진의 메아리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소 병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던 중대장이나 행정보급관을 음해하는 악의적인 투서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었다. 명백한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동시에 군 사령부와 국방부로부터 군단 내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접수되고 있으니 부대 관리의 만전을 기하라는 식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성준의 보이지 않는 성벽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지혜는 적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조직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오만석이라는 괴물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 괴물을 키워내고 비호해온 거대한 시스템과 싸워야 했다. 그날 밤 서지혜는 자신의 집무실로 전속부관 김민수 소령과 군단 감찰참모를 은밀히 호출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했다. 지금부터 자네들은 나의 수족이 되어 움직여줘야겠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한지훈 일병의 사망 사건 파일을 가리켰다. 백호대대 한지훈 일병 사망 사건을 군단장 직권으로 재조사한다. 단 공식적인 수사팀을 꾸리지는 않는다. 들키지 않게 그림자처럼 움직여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과거 행적과 통신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동시에 지난 5년간 박성준 소장 밑에서 근무했던 모든 지휘관들의 인사기록과 상벌 내역을 분석해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녀는 정면 대결 대신 적의 가장 약한 고리,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진실을 파고들어 성벽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부터 유령을 잡는 사냥을 시작한다. 그녀의 선포와 함께 거대한 승진부대를 무대로 한 빛과 어둠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랐다. 진실은 때로 잊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 무거운 멍에처럼 얹혀 살아간다. 강민호 소령에게 지난 1년은 매일 밤 죽은 한지훈 일병의 얼굴이 떠올라 잠 못 이루는 죄책감의 시간이었다. 그는 1년 전 오만석 중령 휘하에서 백호대대 3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전도유망한 젊은 대위였다. 그리고 그는 한지훈 일병이 죽어가던 그 비극의 밤,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 1년 전 늦가을에 차가운 비가 내리던 밤, 오만석 대대장은 사소한 창고 관리 미흡을 빌미로 3중대 전원에게 완전 군장 야간 행군을 명령했다. 명백한 얼차려였다. 당시 한지훈 일병은 심한 감기 몸살로 의무실에서 진료까지 받은 상태였다. 강민호 대위는 대대장실까지 찾아가 한 일병의 상태를 보고하며 그만이라도 열외시켜줄 것을 간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오만석의 불호령이었다. 나약한 소리 집어치워. 고작 감기 몸살 따위로 훈련을 빠지겠다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거야. 전우가 모두 고생하는데 저 혼자 편하겠다는 이기적인 놈은 우리 부대에 필요 없어. 당장 끌고 나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강민호 대위는 결국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는 한지훈 일병을 행군 대열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비에 젖은 군장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한 일병의 거친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다. 행군 시작 2시간 만에 그는 결국 대열에서 쓰러졌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사건 직후 사단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박성준 사단장은 진상조사 대신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 그는 강민호 대위를 따로 불러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늘어놓았다. 강 대위, 자네 장군이 꿈이라고 했나? 이번 일만 조용히 덮으면 내가 자네 앞길 확실하게 밀어주겠네. 하지만 여기서 괜한 소리가 새어나가면 자네 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야. 한지훈 일병은 원래 심장이 약했어. 무리한 행군 때문이 아니라 지병 때문에 죽은 거야. 알겠나? 결국 강민호 대위는 박성준 사단장과 오만석 대대장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시나리오에 따라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 한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은 그렇게 개인의 지병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로 둔갑했다. 얼마 후 강민호 대위는 약속대로 소령으로 조기 진급하여 다른 사단으로 영전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그날 밤 비 내리는 훈련장에 묻혀버렸다. 승진의 영광은 그의 목을 조르는 죄책감의 족쇄가 되었다. 다시 현재 강민호 소령은 다른 부대에 근무하면서도 5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오만석의 몰락과 새로 부임한 여성 군단장의 혁신적인 개혁에 대한 소문은 그의 귓가에도 들려왔다. 특히 승진의 메아리라는 익명 제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서지의 군단장의 비밀 조사팀은 예상대로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한지훈 일병의 당시 의료 기록은 분실 처리되어 있었고 함께 행군했던 중대원들은 대부분 전역했거나 다른 부대로 흩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성준 사단장은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군단 감찰부의 모든 자료 요청을 월권 행위라며 묵살하며 조사를 방해했다. 군단장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파헤쳐 부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는 오히려 서지혜를 공격하는 역공을 펼쳤다. 보이지 않는 성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진의 메아리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다른 악의적인 투서들과는 달리 그 메일에는 발신인의 실명과 계급, 소속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5군단 예하 XX사단 소속 소령 강민호. 군단장님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년 전 사망한 한지훈 일병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메일을 확인한 김민수 소령은 즉시 서지혜에게 보고했다. 서지혜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드디어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강민호 소령과의 비밀 면담을 지시했다. 며칠 후 군단 사령부 내의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작은 회의실. 서지혜는 그곳에서 초췌한 모습의 강민호 소령과 마주 앉았다. 강 소령은 지난 1년간의 마음고생으로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서지혜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1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오만석의 강압적인 명령, 박성준의 조직적인 은폐, 그리고 진실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비겁함까지. 그의 고백은 때로는 울먹임으로, 때로는 분노로 점철된 한 젊은 장교의 처절한 참회록이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서지혜는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깊은 이해의 빛이 감돌았다. 강소령. 자네는 비겁했지만 오늘 그 누구보다 용감한 군인이었다. 진실을 말하는 데에는 때로 적진에 돌격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인 강민호 소령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자네의 그 용기가 죽은 한 일병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썩어빠진 우리 군의 환부를 도려내는 가장 날카로운 메스가 될 걸세. 자네가 짊어졌던 진실의 무게를 이제는 내가 함께 짊어지겠다. 두려워하지 말게. 서지혜는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 내부 고발자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언. 이것은 박성준이 쌓아 올린 그 어떤 성벽도 막아낼 수 없는 거대한 공성추와도 같았다. 면담을 마친 서지혜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연결한 곳은 국방부도 육군 참모총장실도 아니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는 국가안보실이었다. 5군 단장 중장 서지혜입니다. 군 내부의 지휘체계 붕괴 및 병사 사망 사건 은폐에 대한 중대한 정황을 포착하여 대통령님께 직보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군 지휘체계를 뛰어넘는 초강수였다. 박성준의 네트워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도록 이 사건을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켜버린 것이다. 이제 정의의 포위망이 서서히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직보. 그것은 서지혜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승부수였다. 군 내부의 그 어떤 외압도 정치적인 입김도 차단한 채 오직 진실과 정의의 칼날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며칠 후 국방부 장관 직속의 특별합동감찰단이 5군단에 파견되었다. 군 검찰과 헌병 그리고 외부 법률 전문가까지 포함된 전례 없는 규모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팀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제6사단 사령부였다. 어느 평일 아침 헬리콥터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6사단 연병장에 착륙했다. 그곳에서 내린 수십 명의 감찰단 요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단장실과 주요 참모부서를 급습했다. 그들은 박성준 사단장에게 감찰 개시를 통보하고 사무실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박성준 소장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들이닥친 감찰단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최전방 사단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이적 행위다.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책임을 묻겠다. 하지만 감찰단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준 소장. 우리는 국방부 장관의 직접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왔소.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상부인 5군 단장 서지혜 중장의 공식적인 수사 요청에 따른 것이오. 저항은 무의미하니 조사에 순순히 협조해 주시기 바라오. 서지혜. 그 이름이 나오자 박성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성벽이 더 거대한 힘에 의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믿었던 군 내 인맥과 정치적 방패막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 있었다. 감찰단의 조사는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강민호 소령의 구체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했다. 거짓 진술서에 함께 서명했던 군의관, 사건을 축소 보고했던 헌병대장, 그리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여러 명의 부사관들까지. 무너진 둑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 진실의 증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오만석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진우 연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감찰단의 압박과 강민호 소령의 용기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결국 자신이 박성준 사단장의 지시를 받아 사건 보고 라인에 있었던 모든 중간 간부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며 은폐에 가담했음을 실토했다. 박성준의 범죄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정의의 포위망은 빠르게 좁혀졌다. 결국 박성준 소장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현장에서 즉시 직위 해제 및 체포되었다. 별 2개가 빛나던 그의 전투복 어깨에서 계급장이 뜯겨나가는 순간 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음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서지의 군단장은 육사단 사령부의 한 회의실에서 이제는 피의자 신분이 된 박성준과 마지막으로 대면했다. 박성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패배자의 공허함과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내년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고작 병사 하나 죽은 것 가지고 군 전체를 뒤집어 엎었어. 너 같은 감상주의자 때문에 우리 군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여자의 감성파리가 군대에서 통할 것 같아. 그의 마지막 저주에 서지혜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틀렸소, 장군. 나는 군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골마 터지기 직전에 환부를 도려낸 것뿐이요. 그리고 내가 움직인 것은 감성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무게, 바로 책임감 때문이었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말하는 기강이란 부하들을 공포로 억압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었나?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기강이란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내 목숨처럼 여기고 그 어떤 불의에도 눈 감지 않는 용기다. 당신은 그 기강을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소. 서지혜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고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상대가 아니었다. 헌병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박성준의 초라한 뒷모습을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박성준과 그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사법 처리되면서 5군단 내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패와 악습의 고리는 마침내 끊어졌다. 서지혜의 이름은 이제 최초의 여성 군단장을 넘어 군 전체의 개혁과 정의의 바람을 몰고 온 위대한 지휘관의 상징이 되었다. 며칠 후 서지혜는 강민호 소령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직권을 사용하여 한지훈 일병의 사망 구분을 일반 사망에서 순직으로 바로잡았다. 그리고 그의 묘비 앞에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충무무 공훈장을 바쳤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옆에 서 있던 강민호 소령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1년간의 죄책감이 마침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서지혜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의 용기가 한 병사의 명예를 되찾고 군을 바로 세웠다. 군은 자네의 용기를 잊지 않을 걸세. 정의의 포위망은 거쳤다. 하지만 서지혜는 알고 있었다. 낡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 폐허 위에 모든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렵다는 것을.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박성준 소장을 정점으로 한 부패의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히자 5군단에는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불 공간이 생겼다. 하지만 수십 년간 썩은 나무가 내뿜던 도끼로 척박해진 땅은 새로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에 결코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다. 서지의 중장은 암세포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역할을 마쳤지만 이제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재활치료사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다. 그녀는 군단 전체에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방송을 했다. 그 목소리에는 승자의 교만함이 아닌 함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친애하는 승진부대 장병 여러분, 군단장 중장 서지혜입니다. 우리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몇몇 부끄러운 개인들의 일탈로 인해 우리 모두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끝났습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재활이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승진부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개혁은 사람이 곧 전투력이라는 단순하지만 군에서는 잊히기 쉬운 대명제에서 출발했다. 첫째, 그녀는 명령받는 기계가 아닌 생각하는 전사를 육성하는 새로운 훈련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임무형 지휘 체계를 군단 전체로 확대하여 일선의 분대장, 소대장급 초급 간부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했다. 상급 부대는 무엇을 해야 할지만 지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했다. 이는 까라면 깐다는 식의 수직적인 문화에 익숙했던 군의 가히 혁명적인 변화였다. 둘째,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적 훈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군단 내에 최첨단 전투 시뮬레이션 센터를 설립했다. 장병들은 더 이상 땀만 흘리는 소모적인 훈련이 아니라 가상현실 속에서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전장 상황을 경험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훈련 결과는 데이터로 축적되어 각 부대와 개인의 약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활용되었다. 셋째, 전사의 쉼표라는 이름 아래 장병들의 복지와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불필요한 주말 작업을 전면 금지하고 외출 외박 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했다. 또한 군단 내에 전문 심리 상담센터를 확충하여 그 어떤 병사도 마음의 병을 홀로 앓지 않도록 만들었다. 당연하게도 그녀의 급진적인 개혁에는 거센 저항과 냉소가 뒤따랐다. 특히 평생을 구시대적 군대에 몸담아온 일부 원사, 상사급 부사관들과 영관급 장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군대가 무슨 회사인 줄 아나? 병사들 비위나 맞추고 컴퓨터 게임이나 시켜주다 보면 애들 버릇만 나빠지고 군기는 다 빠질 게 뻔하다. 전쟁 나면 인공지능이 총 쏴주나? 땀 흘리고 피 흘리며 구르면서 배우는 게 진짜 군인 정신이지. 그들의 불만은 군단 외부로까지 퍼져나갔다. 다른 군단의 지휘관들은 5군단을 서지혜의 실험실이라 부르며 그녀의 개혁이 결국 최전방 군단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녀는 군 전체의 이단아처럼 취급받기 시작했다. 서지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반대 의견을 힘으로 억누르는 대신 결과로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개혁의 시범 케이스로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던 백호대대를 직접 챙겼다. 새로 부임한 윤민준 중령의 지휘 아래 백호대대는 서지혜의 새로운 철학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스펀지였다. 어느 날 백호대대에서는 가상의 적 특작부대가 대대 막사에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불시 훈련이 실시되었다. 과거 같았으면 대대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우왕좌왕하다 끝났을 훈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3중대 1소대장인 이현우 소위는 중대장의 별도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소대원들을 이끌고 막사 뒤편 보일러실을 통해 외부로 탈출, 역으로 적의 배후를 치는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현우 소위의 소대는 가상의 적 특작부대를 완벽하게 섬멸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훈련 종료 후 서지혜는 군단 지휘부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이현우 소위의 어깨에 직접 훈장을 달아주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생각하는 전사다. 이현우 소위는 단순히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졌다. 이것이 미래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진정한 힘이다. 이 사건은 군단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은 환호했고 변화를 불신하던 이들은 조금씩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서지혜가 뿌린 새로운 씨앗이 척박한 땅 위에서 마침내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로부터 한 통의 전문이 날아들었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연합 대규모 기동훈련, 자유의 방패훈련 계획이었다.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2개 군단이 서로 맞붙는 쌍용 훈련이었는데 올해의 대진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청군 제5군단 승진부대 군단장 중장 서지혜, 홍군 제7기동군단 북진선봉부대 군단장 중장 최강혁, 제7기동군단.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최강의 화력과 기동력을 자랑하는 육군의 심장이자 창끝이었다. 그리고 군단장 최강혁 중장은 서지혜와는 정반대의 지휘 철학을 가진 인물로 유명했다. 그는 강철은 강철로 부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압도적인 화력과 거침없는 돌파력을 숭배하는 구시대의 마지막 맹장이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서지혜의 방식을 애들 장난이라 폄하해왔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지혜의 모든 것을 건 그녀의 개혁 철학 전체에 대한 최종 시험이었다. 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군대가 실험실의 모르모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강의 군대임을 증명해야만 했다. 훈련 계획이 발표된 직후 군사 전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강혁 군단장은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다. 매우 활기찬 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7군단은 5군단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현실적인 훈련 파트너가 되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예의를 갖춘 말의 형태를 띤 서지혜를 향한 가장 오만한 선전포고였다. 자유의 방패 훈련 개시일까지 남은 시간은 2달. 5군단 전체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 활활 타올랐다. 적은 명확했다.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창 제7기동군단. 그들의 주특기는 교과서처럼 명쾌했다. 압도적인 수의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워 가장 단단한 지점을 정면으로 부수고 들어오는 강철의 해머. 최강혁 군단장은 복잡한 전술이나 기만책을 경멸하는 오직 힘과 속도만을 신봉하는 장수였다. 5군단 작전 회의실 거대한 전술 지도 앞에서 참모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군단장님, 7군단과의 전력 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갑 및 포병 전력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최대한 지연전을 펼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전 참모의 비관적인 보고에 서지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는다. 그들이 강철의 해머라면 우리는 그 해머를 깨부수는 더 단단한 모루가 될 것이다. 단,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녀는 참모들 앞에 자신의 작전 구상을 펼쳐 보였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군사 교리를 파괴하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계획이었다. 그녀의 전략 핵심은 분산과 속도 그리고 정보였다. 거대한 강철 덩어리로 뭉쳐서 오는 적에게 잘게 쪼개진 수백 개의 벌떼처럼 달려들어 적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혈관을 끊어놓겠다는 비대칭 전략이었다. 최강혁 장군은 전장 전체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내려다보며 지휘하는 스타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손바닥 자체를 불태워버리면 된다.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귀를 막고 그의 두뇌를 마비시켜 저 거대한 강철 군단을 고철 덩어리로 만들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전례가 없었기에 일부 지휘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탱크와 자주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믿고 있었다. 그날 이후 5군단의 훈련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백호대대를 포함한 보병 부대들은 적 전차를 파괴하는 대전차 미사일 훈련과 함께 적의 통신을 교란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특수전 훈련을 병행했다. 모든 분대에는 소형 드론이 지급되었고 병사들은 드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법을 익혔다. 포병 부대들은 단순히 표적을 맞추는 훈련을 넘어 치고 빠지기 전술을 연마했다. 수십 대의 자주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위치에서 짧고 강력한 화력을 투사한 뒤 적의 대포병 레이더에 탐지되기 전에 신속하게 진지를 이탈하는 훈련을 수백 번 반복했다. 기갑 부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더 이상 뭉쳐서 돌격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 대신 소대 단위로 쪼개져 험준한 산악 지형과 숲속에 은밀히 매복하며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게릴라 전술을 숙달했다. 이 모든 훈련의 중심에는 과학적 훈련 시스템이 있었다. 장병들은 낮에는 야외에서 실기동 훈련을 하고
밤에는 시뮬레이션 센터에 모여 수십, 수백 번의 가상 전투를 치렀다. 인공지능은 최강혁 군단장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전술을 시뮬레이션했고 5군단 장병들은 그에 맞춰 대응하는 법을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 훈련했다. 반면 7기동 군단의 훈련 방식은 정반대였다. 최강혁 군단장은 서지혜의 개혁을 소꿉 장난이라 비웃으며 오직 압도적인 화력을 한 점에 집중하여 적을 돌파하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훈련 방식을 고수했다. 그의 지휘 아래 7군단은 마치 잘 벼려진 거대한 창끝처럼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법만을 연마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너무나도 강하기에 그 어떤 잔재주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훈련 개시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서지혜는 예고 없이 백호대대의 야간 훈련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분대원들과 함께 가상의 전투 시나리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이현우 소위를 발견했다. 소대장님, 적 전차가 저 능선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진 대전차 미사일 2기로는 부족합니다. 1분대가 미끼가 되어 유인하는 동안 2분대가 측면을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병사의 제안에 이현우 소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펼쳤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적의 보병 지원이 있을 경우 1분대가 고립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더 이상 상급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살아있는 전사들이 되어 있었다. 서지혜는 그 모습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제는 꽤나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도박이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훈련 전날 밤, 5군단 주둔지 전체의 서지혜 군단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랑하는 승진부대 장병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적은 강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강철을 믿고 자신들의 화력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전우를 믿는다.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이름 없는 병사를 믿는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두뇌를 믿는다. 그들은 강철을 믿지만 우리는 그 강철을 움직이는 사람을 믿는다. 가서 증명하라. 무엇이 진짜 강함인지를. 승진. 그녀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훈련 개시를 알리는 사이렌이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건 거대한 모의전쟁의 막이 올랐다. 쾅! 夸과과광!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7기동 군단은 마치 성난 황소처럼 5군단의 방어선을 향해 돌진했다. 수백 문의 자주포가 불을 뿜으며 5군단의 최전방 진지를 초토화시켰고 그 포연을 뚫고 수백 대의 K의 흑표 전차가 지축을 울리며 달려들었다. 최강혁 군단장의 전술은 단순하고 무식할 정도로 명쾌했다. 가장 단단한 곳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부숴버리는 것. 한미연합사령부와 육군본부의 지휘관들이 지켜보는 중앙통제소의 대형 스크린에는 청군인 5군단의 방어선이 붉은색의 홍군에게 속수무책으로 찢겨나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서지혜의 개혁을 불신하던 이들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꺼보라.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결국 전쟁은 화력 싸움이다. 저러다 개전 반나절 만에 군단 지휘부까지 밀리는 거 아닌가 몰라. 홍군 지휘 벙커의 최강혁 군단장은 스크린에 펼쳐진 일방적인 공세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청군 지휘 벙커의 서지혜 중장은 불리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동요도 없이 냉철하게 전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 위의 부대 아이콘이 아니라 그 아이콘들이 보내오는 수천, 수만 개의 정보 흐름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부대들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계획대로 거대한 그물을 펼치기 위해 계획된 후퇴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적주력 부대 아군 2차 방어선 돌파. 예상 진격 속도보다 15% 빠름. 보급 부대와의 간격 30km까지 벌어짐. 작전 참모의 보고에 서지혜의 눈이 빛났다. 걸려들었군.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사냥을 시작한다. 벌떼들을 풀어라. 그녀의 명령과 함께 전장의 양상이 순식간에 뒤바뀌기 시작했다. 신나게 전진하던 7군단의 거대한 강철 대오의 측면과 후방,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숲속에 은밀히 매복하고 있던 5군단의 보병 분대들이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이 7군단의 선두 전차들을 불덩어리로 만들었다. 산악 지형을 따라 우회한 특수전 부대들은 길게 늘어진 7군단의 보급 차량 행렬을 급습하여 유조차와 탄약 트럭을 폭파시켰다. 하늘에서는 수십 대의 공격 드론들이 나타나 홍군의 야전 지휘소와 통신 중계기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최강혁 군단장은 순식간에 눈과 귀가 먼 장님이 되어버렸다. 전방의 부대들은 연료와 탄약이 떨어져 아우성을 쳤지만 후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그의 자랑이었던 중앙 집권적 지휘 체계는 통신이 마비되자 오히려 거대한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 전장의 주인공이 된 것은 5군단의 이름 없는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이었다. 백호대대 3중대장 강민호 소령안지훈 일병 사건의 내부 고발 이후 서지혜의 신임 아래 중대장으로 복귀하는 자신의 중대가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과거 같았으면 상급 부대의 명령을 기다리다 전멸했을 상황. 하지만 그는 임무형 지휘에 따라 스스로 판단했다. 그는 중대를 소대 단위로 분산시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오히려 적의 후방에 위치한 포병 진지를 급습하여 자주포들을 무력화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이현우 소위의 소대는 끊어진 다리 대신 밤새 몰래 설치한 부교를 이용해 강을 건너 적의 레이더 기지를 파괴했다. 수백 명의 강민호와 이현우가 전장 곳곳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며 거대한 7군단의 온몸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고 있었다. 이럴 수가. 사방이 적이다. 도대체 놈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최강혁 군단장은 자신의 지휘 벙커에서 당혹감에 휩싸여 고함을 질렀다. 그의 거대한 강철 해머는 보이지 않는 수백 개의 손에 의해 힘줄이 끊기고 신경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마침내 서지혜는 최후의 일격을 날릴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전부대 총공격으로 전환한다. 목표는 적군단 지휘부. 뱀의 머리를 친다. 지금까지 계획된 후퇴와 분산 공격에 주력했던 5군단의 주력 기갑 부대들이 일제히 거대한 창끝이 되어 적의 심장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혼란에 빠진 7군단의 저항을 뚫고 마치 예리한 메스처럼 정확하게 적의 지휘부를 향해 파고들었다. 중앙통제소의 모든 지휘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스크린 위에서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일방적으로 밀리던 청군이 이제는 홍군 전체를 거대한 포위망 안에 가두고 압박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공표가 울려 퍼졌을 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청군 제5군단의 완벽한 승리. 최강혁 군단장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강철 군대가 보이지 않는 유령들에게 무참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지혜는 승리의 환호성 대신 조용히 최강혁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훌륭한 군대와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장군님. 그녀의 눈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아닌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지휘 벙커로 돌아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모든 장병들에게 말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훈련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승진부대의 자랑스러운 깃발이다. 이제 돌아가서 편히 쉬어라.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그날 밤 포천의 밤하늘 아래 승진부대의 깃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부패와 수치의 상징이 아닌 혁신과 용기,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의 증거가 되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이 종료된 후 대한민국 육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는 전례 없는 흥분과 지적인 충격에 휩싸였다. 훈련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집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단순한 사후 검토 회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는 훈련 과정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가 띄워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지휘관의 직감이나 병사들의 투혼만으로 전쟁을 논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숫자들의 향연이었다. 데이터 분석관의 발표는 명쾌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훈련에서 청군 5군단은 홍군 7군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정보 우위를 점했으며 이를 통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투 교환비입니다. 5군단은 7군단의 3분의 1에 불과한 가상 사상자를 내면서도 적 핵심 목표의 90% 이상을 파괴하는 경이적인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임무형 지휘를 통한 초급 간부들의 창의적인 전장 대응 능력과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군수 지원 체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모든 지휘관들의 시선이 서지의 중장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회의를 주관하던 참모총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패장인 최강혁 7군단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모두가 그가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혹은 서지혜의 전술을 폄하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최강혁 중장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서지혜가 앉은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는 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진정한 군인의 목소리였다. 저는 평생을 강철은 더 강한 강철로만 부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서지의 군단장께서는 강철을 녹이는 불과 강철을 감싸는 물로 싸우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제 병사들에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가르쳤지만 서 장군께서는 병사들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저는 군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서지의 군단장님의 승리를 축하하며 그 지휘 철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서지혜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 순간 회의장 안의 모든 장성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지혜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승자에 대한 축하가 아니었다. 낡은 시대를 과감히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진심 어린 환영사였다. 이날 이후 5군단의 개혁은 더 이상 서지혜의 실험이 아닌 육군 전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참모총장은 그 자리에서 미래전 혁신 추진단의 창설을 발표하고 서지혜 중장을 그 초대 단장으로 임명했다. 그녀가 5군단에 뿌렸던 생각하는 전사, 과학적 훈련 시스템, 전사의 쉼표와 같은 새로운 씨앗들은 이제 대한민국 전군이라는 더 넓은 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몇 달 후 한지훈 일병의 기일. 서지혜는 떠들썩한 공식 추모 행사 대신 백호대대 주둔지 한편에 자신이 사비를 들여 조성한 작은 추모공원을 찾았다. 지훈의 뜰이라 이름 붙여진 그곳에는 화려한 동상 대신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작은 벤치와 사계절 푸른 소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그녀는 소나무 아래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여 군단 작전처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민호 중령이 함께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과 어둠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한지훈 일병의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공원으로 들어섰다. 서지혜가 직접 그들을 초대한 것이었다. 한 일병의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를 어루만지며 서지혜에게 말했다. 군단장님 덕분에 우리 아들의 죽음이 이제는 헛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더 이상 원망은 담겨 있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 아이의 희생 덕분에 이 땅의 수많은 다른 아들들이 더 안전하고 자랑스러운 군대에서 복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어서 군 전체를 살린 셈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군단장님. 서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거대한 군사적 승리와 육군 전체의 변화보다 한 평범한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더 큰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 땅의 평범한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소중한 삶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러 다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한 강의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교수가 생도들을 앞에 두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전쟁의 패러다임은 변했다. 이제 지휘관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고 가장 먼 곳을 내다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유의 방패 훈련의 전설적인 전투를 복기해보라. 서지의 장군이 어떻게 최강의 7군단을 무너뜨렸는가. 그 교수는 바로 명예롭게 전역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길을 택한 최강혁 예비역 중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생생한 교보제로 삼아 서지혜의 철학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파하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간 포천의 백호대대 훈련장. 이제는 대위가 되어 삼중대장을 맡고 있는 이현우 대위가 소대장들을 모아놓고 작전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단순히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각 소대장들은 현장 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판단하고 분대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군대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젊은 장교들의 힘찬 목소리에는 과거의 공포와 복종이 아닌 자부심과 열정이 넘쳐 흘렀다. 서지혜가 뿌린 씨앗은 이제 거대한 숲을 이루어 군 전체를 건강하게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서지혜는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합참의장이 되어 대한민국의 국방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녀는 맑게 갠 가을날 헬리콥터를 타고 자신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5군단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질서정연하면서도 활기 넘치는 부대의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녀의 눈에 위병소 옆에 세워진 하나의 깃대가 보였다. 그곳에는 태극기와 부대기 외에 5군단의 모든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새로운 깃발이 하나 더 휘날리고 있었다. 그 깃발에는 생각하는 전사, 존중받는 용사, 우리는 승진부대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이룬 것은 단순히 몇몇 부패한 군인을 몰아내거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승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계급이 올라가거나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진정한 승진이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군인으로, 어제의 군대보다 더 정의로운 군대로, 그리하여 이 나라와 국민들이 더 평화로운 내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서지혜.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으로만 기록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땅의 모든 군인들에게 진정한 명예와 자부심의 길을 열어준 영원한 군단장으로 승진부대의 전설 속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